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을 진행하게 된 유니티의 꿀보이스 오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 6의 URP 200%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텐데, 여기 목차에 적혀 있는 대로 보시면은 유니티 6가 출시되면서 URP에 대해서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세션에서는 URP의 기본적인 사용법이라든가 기본적인 개념 그런 걸 다루는 게 아니고 URP, 그러니까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업데이트된 내용들, 신규 기능들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URP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URP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아마 여러분 지금 계신 분들 모두 다 URP를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규 프로젝트는 URP로 생각하시거나 그런 고려 사항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URP가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빌트인 파이프라인은 못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URP가 기본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이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을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고려 중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역시도 새로운 샘플 아니면 데모 그런 것들을 제작할 때 URP를 중심으로, 물론 HDRP도 있지만 모바일라든가 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URP를 중심으로 그렇게 데모를 개발하고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요 보신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 URP 샘플씬인데요. 아마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데모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아마 다들 보고 테스트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유니티 허브에서 직접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모를 안 해보셨다면은 유니티 허브에서 시작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데모 같은 경우는 URP를 가지고 어떤 그래픽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데모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도 아니면 웹에서도 다 잘 돌아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그래서 URP에서 그래픽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데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데모가 판타지 킹덤이라는 데모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SS 스토어에 지금 출시가 현재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유니티 6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6의 새로운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세션 진행하면서도 스크린샷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 두 가지 데모를 중심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GPU 레지던트 드로어입니다. 근데 이 GPU 레지던트 드로어 같은 경우는 SRP 배처랑 배치 렌더 그룹 이런 것들도 함께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기능은 드로콜 최적화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성능을 측정할 때 우리 게임이 CPU 병목이냐 GPU 병목이냐 그걸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CPU와 GPU는 서로 병렬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CPU가 계속 뭔가 작업을 하면서 렌더링 할 게 생겨요. 그러면은 CPU가 GPU에게 드로콜 명령을 보냅니다. 근데 이때 CPU가 GPU에게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커맨드 버퍼라는 버퍼에 담아요. 그럼 순차적으로 CPU는 커맨드 버퍼에 담고 GPU는 이 커맨드 버퍼에서 순차적으로 꺼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CPU와 GPU는 서로 병렬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PU는 GPU 입장에서 뭐 렌더링 할 거 다 하고 그릴 거 다 그렸어. 근데 CPU가 아직까지 뭔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프레임을 끝내지 못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CPU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CPU 바운드라고 표현하고, 이 CPU 바운드는 대부분의 경우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드로콜이 병목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프로파일러를 돌려봤을 때 뭔가 렌더 루프가 되게 굉장히 크게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이 드로콜이 병목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드로콜 최적화할 수 있는 것들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GPU 레지던트 드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맨드 버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CPU가 GPU에게 명령을 던질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하나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뭐 쉐이더를 어떤 걸 써야 될지, 그리고 쉐이더도 우리가 작성할 때 보면 쉐이더 하나지만 그 쉐이더는 버텍스 쉐이더, 픽셀 쉐이더 등등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컴퓨터 쉐이더 등 여러 가지 컨셉의 쉐이더가 있죠. 그리고 쉐이더에서 써야 되는 뭐 쉐이더 상수라든가 그런 것도 설정해줘야 되고, 텍스트는 어떤 걸 써야 될지, 지오메트리는 어떤 걸 써야 될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드로콜 얘기하면은 배치라는 단어도 종종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상태 변경이랑 그리고 실제 그려라라는 명령 모두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그려라라는 명령 자체는 그렇게 비싼 비용이 아닙니다. 다만 뭐 쉐이더 관련된 걸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텍스처 관련된 걸 변경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태들을 변경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비싼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유니티에서는 세페스콜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티 스탯 창에서 보시면은 배치라는 거 말고도 세페스콜이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이 세페스콜이 대부분 머티리얼과 관련된 세팅들이 변경되면은 그런 걸 세페스콜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드로콜 비용을 얘기할 때 배치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세페스콜이라고 해서 별도로 떼서 표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세페스콜은 대부분이 이제 GPU 쪽을 리소스를 업데이트하고 바인딩하는 작업이고 이런 것들이 머티리얼과 관련된 작업들이고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비싼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SRP 배처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RP에선 SRP 배처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SRP 배처는 머티리얼 데이터를 매번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GPU에 많이 상주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GPU에 많이 상주시켜 놓기 때문에 드로콜 간의 리소스 바인딩이라든가 업데이트 그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만큼 CPU 쪽 오버헤드를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니티 6에서는 배치 렌더 그룹 API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배치 렌더 그룹 API 같은 경우는 저수준 드로콜 커맨드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유니티에 뭔가 렌더링 한다 그럴 때 컴포넌트에 메시 렌더러가 있잖아요. 메시 렌더러가 있고 메시 필터가 있어서 이 컴포넌트는 뭔가 그려야 되는 오브젝트가 담겨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하지만 배치 렌더 그룹은 이런 메시 필터라든가 메시 렌더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배치 렌더 그룹 API 줄여서 BRG라고 표현하는데 이 BRG API는 이런 컴포넌트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드로콜을 직접 구성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저수준 드로 커맨드를 직접 구성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잡버스트 커맨드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커스텀으로 퍼인스턴스 데이터를 위한 이런 데이터를 GPU 버퍼, 그러니까 퍼스턴트 GPU 버퍼라고 해서 GPU 상전 메모리가 있거든요. 거기다 버퍼를 담아놓고 그렇게 업데이트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SRP 배처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주 컨셉은 리소스 업데이트 빈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다만 이 드로 커맨드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련된 그래픽 관련된 지식이 있는 숙련된 그래픽스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BRG API를 출시하긴 했지만 이게 필드에서 그렇게 널리 활용되기는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선보인 게 GPU 레지던트 드로어입니다. 이 GPU 레지던트 드로어 같은 경우는 드로콜 배칭이라든가 인스턴싱이라든가 그런 거를 유니티가 자동으로 해줘요. 앞서 말씀드렸던 BRG라든가 SRP 배처 그런 부분들을 유니티가 좀 내부적으로 알아서 잘 해줍니다. 네, 그래서 유니티가 알아서 이런 버스트 잡이라든가 퍼스턴트 GPU 버퍼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아서 잘 활용하는 유니티를 사용하는 유저분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유니티가 알아서 잘 구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플랫폼을 호환을 하고요. 근데 다만 제가 거의라고 표현했던 거는 오픈GL ES라든가 웹GL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제약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로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동아시아라든가 아니면 북미, 유럽 이런 데서 사용하는 폰들은 대부분 벌칸, 메탈 이런 API들을 다 지원하는 폰들이거든요. 다만 오픈GL ES를 지원하는 폰이다 그러면은 되게 넓은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동남아 쪽을 공략해야 된다. 그럼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동남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되게 오래된 폰을 쓰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메인으로 삼고 있는 유럽, 미국 이런 시장에서는 대부분 플래그십 모델을 쓰고 있고 꼭 플래그십 모델이 아니더라도 최근 몇 년간 나온 폰들은 다 벌칸 메탈 이런 API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제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껐을 땐요, 예를 들어서 이 씬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되게 오브젝트들이 많잖아요. 오브젝트들이 많고 한데 자세히 보시면 같은 메시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메시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고 머티리얼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브젝트가 많다고 하더라도 배칭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GPU 레지던트 드로어를 적용하기 전에는 드로콜이 한 7,600개 정도 나오는데 이 기능을 적용하고 나면 4,000개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배칭 효율이 좋게 구성된 씬은 이 GPU 레지던트 드로어가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켜주는 거는 살짝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인피니티 스톤 모으듯이 하나하나 가서 여기저기 찾아가 다니면서 좀 켜줘야 되는데 우선 아까 그 BRG 같은 경우는 메시 렌더를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GPU 레지던트 드로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평소 쓰던 메시 렌더를 그냥 쓰시면 돼요. 이 메시 렌더로 쓰는 컴포넌트가 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있는 게 대상이고요. 그리고 렌더링 패스를 포워드 플러스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포워드 패스가 기본으로 설정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유니티 6부터 포워드 플러스 렌더링 패스가 추가되는데 이건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포워드 플러스 렌더링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치 렌더 그룹도 켜줘야 되고요.
이건 프로젝트 세팅의 그래픽 항목에 가시면은 이걸 켜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켜주면 되고, 그리고 URPS에 가서 XRP 배처도 켜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켜주고 나면은 GPU 레지던트 드로어 항목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그때 이것도 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찾아내면서 켜주긴 해야 되는데, 대신 이걸 키기만 하면은 드로콜 성능이라든가 그런 걸 크게 신경 안 써도 그냥 마법처럼 그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긴다고 표현한 거는 모든 상황이 그렇다고 100% 장담할 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중복되는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고 인스턴징 효율이 좋은 씬이 있고 아닌 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씬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기능을 키면은 드로콜 효율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GPU 오클루전 컬링입니다. 이 GPU 오클루전 컬링은 기본적으로는 오클루전 컬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클루전 컬링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많은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봤을 때 제가 이 물병을 들고 있는데 이 단상줄을 숨깁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는 이 물병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물병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물에 의해서 가려진 사물이 있으면은 가려진 사물을 렌더링하지 않아서 비용을 아끼는 게 그게 오클루전 컬링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니티에서도 예전부터 이 오클루전 컬링 시스템을 지원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보면은 이 오클루드 스태틱, 오클루디 스태틱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세팅을 해주면 이 오클루전 컬링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클루더라고 하는 거는 이런 차폐시켜주는 이런 벽 같은 거, 이런 게 오클루더고요. 오클루디라는 개념은 가려짐을 받는 대상,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에서 얘가 오클루디 역할을 할 건지 오클루더 역할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복잡한 씬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스크린샷을 놓고 보면 시각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클루전 컬링을 껐을 때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드로우 컬링은 900개 정도 나오는데, 오클루전 컬링을 키게 되면 400개 정도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벽 너머로 무수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걸러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시각적인 결과물 차이는 없지만 성능은 그만큼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니티가 예전부터 지원해왔던 이런 오클루전 컬링 시스템은 CPU를 기반으로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루더, 오클루디 그런 거 세팅해주고, 그걸 또 사전에 베이크하는 이런 데이터 구조를 베이크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걸쳐서 유니티는 런타임 상에서 CPU로 작업을 합니다. 근데 GPU 오클루전 컬링은 이런 오클루전 컬링 연산을 CPU가 아니라 GPU에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클루전 컬링을 GPU에서 연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지원해왔던 오클루전 컬링하고는 그 작동 방식이 전혀 다르고요. 이건 연산을 다 GPU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GPU 오클루전 컬링 같은 경우는 매 프레임마다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을, 이 두 가지 프레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레임마다 다 뎁스 텍스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뎁스 텍스처라고 하는 거는 GPU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픽셀의 깊이 정보 값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뎁스 텍스처를 사용해서 두 프레임 모두에 가려진 오브젝트는 렌더링을 건너뛰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U 오클루전 컬링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도 GPU 상주에 있는 텍스처를 사용하는 거고요. 연산도 이제 GPU에서 연산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게임이 뭔가 CPU가 부담이 많은 씬이다 그러면은 이 연산을 GPU로 옮겨와서 그 성능을 높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GPU 오클루전 컬링, 꼭 GPU 오클루전뿐만이 아니고 이런 오클루전 컬링 자체가 좀 효과적인 상황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객체가 있고 이 객체들이 서로 가려진 현상이 빈번할 때, 그럴 때 되게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씬에서는 이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클루전 컬링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런 걸 아무리 GPU로 옮겨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연산 자체가 먹긴 먹는 거니까 이런 게 GPU 오클루전 컬링이 효율적인 씬이 있고 아닌 씬이 다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옵션을 무조건 키는 게 아니고 우리 프로젝트가 이 GPU 오클루전 컬링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디버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버거를 통해서도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활성화해 주는 건 뭐 간단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 레지던트로 마찬가지로 얘도 포워드 플러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렌더링 패스를 포워드 플러스로 세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컴투 쉐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투 쉐이더를 지원하는 API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 폰에선 제약이 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타겟팅하는 시장에서는 다 작동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컴패빌리티 모드를 꺼줘야 되는데요. 이 컴패빌리티 모드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 괄호쳐가지고 렌더 그래프 디세이블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옵션을 끄게 되면 렌더 그래프를 결국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옵션을 꺼주면 됩니다. 렌더 그래프가 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렌더 그래프도 켜주고요. 그리고 GPU 레지던트 드로어까지 켜주면은
그때 오클루전 컬링 항목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켜주면 돼요. 그래서 GPU 레선드로랑 뭐 렌더 그래프랑 GPU 오클루전 컬링이랑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물려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GPU 오클루전 컬링을 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판타지 킹덤 신 같은 경우는 이걸 껐을 때는 드로콜이 배치가 1200개 정도 넘게 나오는 게 켜주면은 500개 정도로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 건물 사이로 뒤에 뭐 작은 풀업들도 되게 많고 벽들 사이에 건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려지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신일수록 이런 오클루전 컬링, GPU가 됐든 CPU가 됐든 이런 오클루전 컬링이 되게 효율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효율적인 신 중 하나가 이런 가든 신이 있어요. 3D 샘플, 유니티 허브에서 받을 수 있는 3D 샘플 프로젝트 중에 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든 신이라고 있어요. 이 가든 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스크린샷에 보신 것처럼 막 건물이 있고 벽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 기능을 껐을 때는 배치가 3,500 넘게 나오는 걸 키니까 500개로 줄어드는 걸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클루전 컬링이 원래 시스템이 지원이 안 됐던 건 아닌데 예전에 지원되던 시스템은 CPU로 연산을 하는 거고요. UET 6에서 GPU로 연산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렌더 그래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릴 내용이 좀 많아요. 이 렌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니티 6를 소개할 때마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렌더 그래프는 이 이름만 들어서는 뭐 쉐이더 그래프나 VFX 그래프처럼 노드 기반의 프로그래밍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렌더 그래프는 이런 노드 기반의 프로그래밍 시스템 그런 게 아니고요. 렌더 파이프라인이 좀 최적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렌더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유니티의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그래프라고 이름 붙인 거는 이 그래프 자료 구조를 쓰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보통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노드가 있고 이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보통 자료 구조 시스템에서 그래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렌더링 최적화를 렌더링이 필요한 리소스들을 이런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래프 자료 구조를 써서 관리한다고 해서 렌더 그래프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렌더 그래프는 그래서 각 패스마다 사용되는 리소스, 대표적으로 렌더 텍스처, 렌더 타겟 텍스처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렌더 그래프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소스들을 자동으로 할당해주고 해제해주고 이런 것들을 렌더 그래프가 알아서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각 패스마다 같은 사이즈, 같은 포맷의 텍스처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여러 패스에서 각자 따로 버퍼를 만들거나 따로 텍스처를 만들면 이 메모리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렌더 그래프 한 대 묶어가지고 리소스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또 묶어주고 또 패스도 머징해주고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설명드려서 이게 뭔지 정확히 감이 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바일 게임이든 아니면 뭐 PC 게임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한다고 해봤을 때 몇 프레임마다 이미지가 갱신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갱신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버퍼가 있고 그 버퍼에다가 하늘 그리고 오브젝트 그리고 또 다른 오브젝트 그리고 그리고 한 프레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려지고 나면 그때 디스플레이 뿅 하고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 순차적으로 그리는 어떤 대상, 버퍼, 데이터 구조 그런 것들을 보통 백버퍼라고 표현하고요. 보통 화면 뒤에 있는 버퍼라고 해서 백버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버퍼에다가 오브젝트들 그리고 다 그리고 나면 화면에 딱 보여집니다. 이때 프론트 버퍼라는 개념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이때 버퍼가 두 개가 있어서 이 두 버퍼가 서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프론트 버퍼였던 건 백버퍼가 됐고 백버퍼였던 거는 렌더링 끝나면 프론트 버퍼가 돼서 디스플레이에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오브젝트가 렌더링 되는 대상 이런 건 주로 보통 GPU 메모리 상주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렌더 타겟 텍스처, 렌더 타겟 버퍼, 아니면 렌더 버퍼 타겟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는데 어쨌든 렌더 타겟 텍스처, 렌더 버퍼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백버퍼죠. 근데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실제 유니티 렌더링은 굉장히 수많은 패스를 거치고 수많은 타겟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뎁스 프리 패스에는 뎁스 버퍼가 필요하고 섀도우 패스에는 섀도우를 담는 그 섀도우용 버퍼가 따로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디퍼드 렌더링이다 그럼 G 버퍼라는 게 또 따로 필요하고요. 그 뭐 라이트 버퍼, 그리고 뭐 컬러 버퍼,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다 끝나면 그때 비로소 백 버퍼에 쓰고 화면을 옮겨오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버퍼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아시스 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오아시스 씬을 렌더링하는 걸 살펴보려면 프레임 버퍼로 살펴보게 되면은 프레임 디버그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렌더링된 과정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툴인데요. 이 프레임 디버그는 말 그대로 한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디버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프레임 버퍼로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은 수많은 패스들이 이렇게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마다 이런 순서대로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패스마다 이 항목에 보시면 렌더 타깃이 어떤 것들이 세팅되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 디버그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패스는 이 렌더 타깃을 사용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로우 오파크 오브젝트는 카메라 타겟 어태치먼트 A 뒤에 어져져지고 써져 있는 이 버퍼를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드로우 모션 벡터 패스에서는 렌더 타겟이 다른 거구나. 모션 벡터 텍스처 어져져지고 이런 것들이 써져 있구나. 그리고 또 보니까 오아시스 포그라는 패스에서는 또다시 카메라 타겟 어태치먼트 A 버퍼를 사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패스마다 같은 버퍼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저는 다른 버퍼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프레임 디버그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짝을 렌더 그래프 뷰어라는 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니티 6에서 새로 출시된 그런 툴인데요. 이 렌더 그래프 뷰어는 이런 패스들을 관리하는 그런 렌더 그래프 시스템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툴이에요. 되게 항목들이 많은데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아까 프레임 디버그에서 좌측에 나열되어 있던 그런 패스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패스 실행 순서가 이런 식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렇게 쭉 열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목록은 이 패스들에서 사용되는 리소스 리스트입니다. 이 씬에서 사용되는 모든 리소스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카메라 타겟 어태치먼트 A라든가 아니면 카메라 뎁스 어태치먼트, 아니면 백버퍼, 아니면 백버퍼 뎁스, 컬러, 이런 식으로 여러 버퍼들이 목록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런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패스에서 어떤 버퍼를 사용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목록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카메라 타겟 어태치먼트 A에서 드로우 오브젝트 패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이널 블리까지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라는 걸 이 라이프 사이클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또 보면은 어떤 네모는 빨간색이고 어떤 네모는 녹색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패스가 그 타겟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쓰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은 이 타겟을 읽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드로우 오브젝트 패스랑 드로우 스카이박스 패스, 드로우 오브젝트 패스 이런 데서는 이 카메라 타겟 어태치먼트 A에다가 그리는 거고요,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블리패스에서 이 결과물을 가져다 읽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겟 이 리소스들이 어떻게 읽히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 그래프에 수많은 이점들이 있는데요. 그중 최적화 요소 중 하나가 패스 머징이라는 거예요. 이 패스 머징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드로우 오브젝트가 있고 드로우 스카이박스가 있고 막 여러 가지 패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패스가 있고 이 패스들이 카메라 컬러 타겟, 아까 보셨던 카메라 어태치먼트 A라든가 그런 컬러 타겟을 쓴다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드로우 오브젝트 오파크, 그러니까 불투명 오브젝트를 그린 패스, 그리고 스카이박스 그린 패스, 그리고 드로우 오브젝트 트랜스페어런스, 그러니까 투명 오브젝트를 그린 패스. 이 패스가 모두 렌더 타겟에다 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렌더 타겟에다 쓰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 패스에서는 이 결과물을 가져다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패스를 하나의 네이티브 패스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패스가 서로 의존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같은 패스에다가 같은 버퍼에다가 쓰기 작업만 하고 있고 서로 읽고 쓰고 그런 걸 왔다 갔다 하는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패스는 하나의 네이티브 패스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포스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 결과물을 사용하는 그런 의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프로세스는 합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렌더 그래프가 딱 봤을 때 시스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 리소스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저렇게 쓰고 있고 서로 의존성이 없으니까 이 패스는 묶을 수가 있구나 하면서 이 렌더 그래프 시스템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 병합해주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최적화를 해주는 그런 패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이 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렌더 패스 쪽 관련해서 여기 클릭을 해보면 이 병합되어 있는 패스는 이런 식으로 묶어서 표현이 돼요. 묶어서 표현이 되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 왜 병합이 되어 있는지, 왜 머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머징이 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머지되는 것들이 어떤 목록들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뷰를 통해서 렌더 그래프를 좀 최적화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사실 유니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패스만 사용하면은 이걸 쓸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좀 렌더링 피처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패스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추가하게 되면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개발하고 있는 패스를 좀 더 최적화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쓰면은 좀 더 개선돼서 쓸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뷰어에서 이 패스 밑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저런 샵 버튼이 있어요. 이 샵 버튼을 뜨고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샵 버튼 누르면은 그 코드 편집 툴 띄울 수가 있습니다. 뭐 라이더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그런 편집 툴이 뜹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보고 뭐 편집하고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코드를 살펴보면은 예전에 커스텀 렌더 패스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들을 막 함수를 오버라이드하고 막 복잡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렌더 그래프를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렌더 그래프 함수에서 모든 걸 작성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얻어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라든가 렌더 패스에 뭔가 등록하는 거라 리소스를 등록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렌더 그래프 API를 통해서 작업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니티 6부터는 커스텀 렌더 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렌더 그래프 API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 샘플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 패키지 매니저에서 보시면은 이 유니버셜 RP 패키지에서 보면 샘플 탭에 렌더 그래프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보시면 우리가 커스텀 렌더 패스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페셜 템포럴 포스트 프로세싱, 줄여서 ST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STP 같은 경우는 GPU 쪽, 특히 픽셀 쪽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보시면 돼요.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업스케일러거든요. 아까 드로콜 같은 경우는 이제 CPU 쪽 바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CPU 쪽 바운드일 때 레지던트 드로우라든가 아니면 오클루전 컬링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드로콜 최적화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GPU 쪽이 문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러를 봤을 때 버전마다 아니면 상황마다 이름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wait for present on GFX 스레드 이런 식으로 그래픽 스레드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GPU 쪽이 부담이라는 뜻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선 대부분의 경우에는 픽셀 쪽 부담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100%라고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나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도 같이 커지고 있어요. 해상도도 같이 커지고 있어요. 이 작은 디스플레이에다가 예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FHD 정도였는데 요즘 뭐 QHD, UHD 막 그렇게까지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태블릿이랑 스마트폰이랑 칩셋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디스플레이는 워낙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 개발했을 때 GPU 쪽이 문제다. 그럼 10중 8구는 해상도 문제입니다.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런 쿨러 같은 것도 별도로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모바일 디바이스는 대역폭도 작게 만들어요. 대역폭도 작게 만들다 보니까 해상도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쥐약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바일 게임 개발하실 때는 원래 해상도, 디스플레이 해상도보다 작게 그립니다. 작게 그리고 그걸 디스플레이 띄워줄 때는 그걸 뻥튀기해서, 그러니까 보통 업스케일링 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작은 해상도로 그리고 이걸 원래 해상도대로 늘려주는 작업을 업스케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TP는 유니티에서 개발한 최신 업스케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유니티에서 개발한 최신 업스케일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신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당연히 성능 대비 효율 좋겠죠. 그래서 URP뿐만 아니고 HDRP 모두 다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솔루션들에 비해서 낮은 오버헤드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업스케일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SSAU나 DOF 같이 픽셀 연산이 무거운 포스트 프로세싱을 많이 사용할 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원래 해상도대로 그렸을 때고 밑에는 해상도를 좀 반타작 내서 반퉁쳐서 그렇게 그리고 STP를 적용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크게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SSAU도 마찬가지고 DOF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작업들이거든요. 그럼 포스트 프로세싱이 무거울수록 이런 STP 같은 업스케일러가 성능을 많이 발휘합니다. 그래서 판타지 킹덤도 보시면은 네이티브로 했을 때랑 STP를 적용했을 때랑 성능 차이는 많이 나는데 시각적인 차이는 나지 않아요. 거의 나지 않아요. 근데 모니터로 띄워서 봐서는 사실 티가 안 나지 않아요.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이 판타지 킹덤 데모를 SS도에서 받아서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받아서 빌드에서 디바이스에 띄워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켜준 건 간단합니다. 그냥 이 SS에 보시면은 URP SS에 보시면은 업스케일 필터 항목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마지막에 STP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선택만 해주면 돼요. 뭐 이거는 설정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켜주면은 작동을 합니다. 땡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해 보는 것도 쉽기 때문에 이 SF 받아서 데모 받아서 테스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티 6.1 업데이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앞서서 키노트 보셨다면 내용이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유니티 6.1을 베타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고요. 뭐 조만간 정식 버전을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6.1 베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땐 크게 두 가지가 기능이 관건일 것 같아요. 하나는 디퍼드 플러스고 하나는 베리어블 레이트 쉐이딩, 줄여서 VRS, 우리말로 하면 뭐 가변 비율 쉐이딩이라고 하죠. 이 가변 비율 쉐이딩 같은 경우는 VRS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쉐이딩의 비용을 되게 가변적으로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화면을 여러 개의 작은 섹터로 쪼갭니다. 화면을 여러 개의 작은 섹터로 쪼갠 다음에 좀 시각적인 퀄리티가 떨어져도 되는 부분은 그만큼 퀄리티를 떨어뜨려서 쉐이딩을 하고요. 그리고 시각적인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 부분은 원래 해상도들을 처리하고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좌측에는 원래 해상도대로 쉐이딩을 하고 여기서는 네 블럭을 퉁쳐서 쉐이딩하고 여기는 4x4 16블럭을 퉁쳐서 쉐이딩하고 16픽셀 퉁쳐서 쉐이딩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시각적인 퀄리티가 낮아도 되는 부분 아니면 유저들을 봤을 때 시각적인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쉐이딩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시각적인 퀄리티 감소 대비로 성능을 많이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VR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설명드릴 거는 디퍼드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렌더링 패스를 세팅할 때 보면은 포워드 있고 뭐 디퍼드 있고 디퍼드 플러스 있고 포워드 플러스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베이크드 말고 실층 라이트, 리얼타임 라이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법론이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포워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렌더링 기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전통적인 포워드 렌더링 방식은 동적 라이트 처리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에 동적 라이트가 수많은 리얼타임 라이트들이 많이 맺힌다. 베이크드 라이트는 상관없어요. 라이트 맵이라든가 라이트 프로브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시간 변화는 동적 라이트들이 많이 적용된다 그러면은 그땐 드로콜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오버드로우가
그 오버헤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URP에서는 개선을 했어요. 근데 다만 오브젝트당 최대 8개까지의 라이팅이 적용된다라는 제약이 생기죠. 그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드 렌더링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실시간 라이트 처리의 쥐약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포드 플러스 렌더링 방식이고요. 이거는 화면을 작게 쪼개가지고 아까 그 VRS랑 비슷하게 화면을 작게 쪼개가지고 이런 하나하나의 클러스터 기반으로 조명 목록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브젝트당 라이트 제약이 없어지고요. 그만큼 수많은 동적 라이트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이고 성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탈연산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우리 게임이 동적 라이트를 전혀 쓰지 않는 게임이다. 그러면 포드 플러스를 쓰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연산 오버헤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디퍼드 같은 경우는 디퍼드는 이게 G버퍼라는 개념을 둬가지고 머티리얼 처리하는 패스를 따로 두고 그리고 라이트를 처리하는 패스를 따로 둬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그릴 때마다 라이트를 적용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는 정보만 개입하고 그리고 라이트 패스를 또 추가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브젝트와 라이트를 별도로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오브젝트당 라이트 개수라든가 그런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동적 라이트를 다루기 쉬워지지만 그만큼 대역폭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포워드 플러스 방식입니다. 포워드 플러스 방식은 여러 작은 섹터로 쪼개서 이 섹터별로 라이트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모발의 고질적인 대역폭 문제를 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퉁쳐서 설명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예. 저러네요. 뭔가 부끄러운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저렀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설명드렸던 뭐 VRS 쉐이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 2층에 가면 데모 부스가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직접 플레이해 보시고 설명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예, 감사합니다.